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치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디 토크. 자, 오늘도 정말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 가운데 하나죠. 난치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류마티스 질환하면은 이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일 특징적인 게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같은 조그만 관절에 생기는 병을 류마티스라고 대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런 현상들이 척추에 온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는 걸 반복하면 결국에 강직이 된다 해서 강직 척추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와 비슷한 증상도 있지만 이건 특별히 더 척추에 오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뭐 디스크나 아니면은 뭐 척추 신경 눌리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 강직성 척추염을 일찍 진단해야 되는 게 뼈가 망가진 다음에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뼈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다른 질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그래픽을 누가 만든 건가요? 되게 잘 만드셨네요. 이 척추가 이렇게 빨갛게 성이 나 있네요. 염증으로. 예. 근데 이 성을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은 네. 굳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강직 척추염이 되는 거죠. 강직이란 말이 한자어로 굳는다, 그렇죠. 뻣뻣하게. 그러니까 말만 풀어보면 척추가 강직이 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환자들이 이걸 찾아보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강직 척추염에 걸렸다 그래서 100%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심한 사람은 나빠질 수 있겠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단어에 집착해서 걱정부터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네. 아,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해서 적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비해서 이 강직 척추염이라는 병이 보시는 바와 같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서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게 있으면 무조건 강직이다 이렇게 벌써 공부를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심해진다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나이가 들면 왜 호전돼야 되는데 안 호전되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에서는 잘 안 발생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니다. 또는 뭐 노인에서 또는 소염진동제는 아플 때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요거에 대해서 최소한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적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보통은 제가 의과대학 때도 배울 때는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배웠는데 성이란 말이 빠졌네요. 네. 류마티스 질환들이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그래서 다 성이 들어갔는데요. 한글 체계화가 바뀌면서 성자를 다 없애서 옛날에 이제 이게 다 일본식으로 발표했잖아요. 맞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는 인터넷 치면은 강직성이라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통일된 언어로는 강직 척추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을 빼야지. 네네. 네. 일본의 잔재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강직 척추염으로 통일이 된 거죠. 이 줄여서 또 강척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은 강척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다 약자로 쓰니까. 네.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말할 때 당황스러운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워낙 줄여서 쓰니까.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아마 요 끝까지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답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관절에 오는 건 아는데 대략적으로 관절이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모식도를 갖고 왔고요. 이제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병을 구별을 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는데 막이 이제 여러 겹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활막이라고 하거든요. 요 활막에 염증이 생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가 자가 면역이든 다쳤던 어떤 이유로 시작을 해서
요 활막의 염증을 시작으로 해서 요 활막의 염증이 뭐 인대로 가고 뼈에 가고 연골로 가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네. 여기 연골에 시작을 해서 뭐 뼈나 또 근육이나 가는 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지금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강직성 척추염, 강직 척추염은 우리 관절에 인대가 뼈에 붙는 위치에 염증이 생깁니다. 여기 위치죠. 이거 좀 크게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거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네. 염증이 요 부위에 먼저 시작을 해서 요게 활막을 건드리면 물이 차고 연골을 건드리면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뼈에 가면 부러질 수도 있고 근육에 가면 찢어질 수도 있고 하는 병을 총합적으로 강직 척추염. 이야. 근데 왜 강직이라냐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봐도 엑스레이 찍었더니 나빠지는 사람을 강직이라고 부르자 해서 정한 겁니다. 100이면 증상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조직학적으로 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여기에는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무튼 연골도 가고 활막에도 가고 양쪽을 다 침범하네요. 갈 수 있다. 네. 그게 정답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인대하고 근육이 뼈에 붙는 위치가 골부착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기는 게 강직 척추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막에 이상이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에 물이 차면서 결절이 생긴다. 그게 통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골에 이상이 있다가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각각을 분류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강직 척추염 뒤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척추 관절염 쪽은 근육이나 인대가 뼈에 붙는 데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네. 그 중에서 심한 거를 강직이라고 하자 하고 정한 겁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골부착염. 네. 네. 골부착염, 골부착부염.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흔히 발 뒤꿈치, 발바닥. 근데 드문 게요.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슴이. 근데 뭐 상식적으로 심장이나 폐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검사하다 보면은 근육, 폐를 받쳐주는 갈비뼈 사이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병에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발 뒤꿈치나 발바닥, 그 다음에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허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뭐 각각을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직 척추염도 있고 연소형 척추염, 그다음에 염증성 대장염, 또 포도막염 각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분류를 간단하게 해서 척추 증상이 주증상이냐, 뭐 무릎이나 발목 같은 말초 증상이 주증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혹시 알게 되면 아 이게 강직이랑 연관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오나 한번 대표적인 환자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이분은 27세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젊죠. 그러네요. 우리 상식적으로 병원에 별로 안 올 것 같은 나이잖아요. 그러게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1년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그쪽 개인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했는데 이 주사 치료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한국으로 이사 오면서 5개월 전부터 병원에 오기 시작하기 5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보통 허리가 아프면 뭐 등이나 진짜 허리, 근데 이 사람은 엉치가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7살 남자고요. 아픈 게 5개월 됐는데 이 특징이 아침만 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밤에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잘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자 이제 잡시다 그러고 잤는데 한 새벽 3시부터 깨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조금 몸을 움직여주면 살만하다가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프고 특히 보통 사람들이 새벽 한 4, 5시쯤 잘 자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아프기 때문에 깹니다. 막 허리를 자꾸 깨면은 막 뻣뻣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또 이제 허리를 갖다가 막 마사지하고 조금씩 움직여지면 또 잘만 할 정도로. 네. 근데 이게 5개월 동안 반복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야.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CRP나 ES 같은 건 염증 검사거든요. 근데 염증 검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염증도 없는데 왜 아플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골반 끝에 꼬리뼈에 야. 이렇게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 또 이분은 조금 다르게 네. 또 젊습니다. 젊은 남자인데 10년 전부터 피부병이 있어요.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그냥 그런 대로 있다가 5년 전부터는 아까 앞에 분 같이 허리 통증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일 허리만 아프다가 최근 들어서는 팔꿈치도 많이 아파서 꺾이지 않고 무릎에는 많이 부어갖고 걷질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막 무릎이 퉁퉁 부어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검사를 했더니 염증 검사는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러네요. 건선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강직이라고 그랬는데 강직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또 무릎이나 또 팔꿈치가 아프니까 다른 병이 생기는지 막 고민하다가 병원에 왔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허리만 아파서 온 거고 두 번째 분은 피부도 이상하고 팔다리도 이상하고 이렇게 해서도 오고요. 예. 또 이분은 65세입니다. 근데 이미 30년 전에 진단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뼈를 보시면 뼈가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로 쭉 연결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붙었네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의학적 용어로 대나무 척추 그러거든요. 마치 대나무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척추가 굳고 강직이 됐다는 건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 이분은 특징적으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못 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 손목도 붓고 발목도 붓고 해서 또 피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보면 허리는 아픈 것 같고 피부병도 있는 것 같고 또 무릎이나 발목이나 팔꿈치나 손목 같은 데 염증도 많이 생기는 병으로 오는 거죠. 병원에. 주로 지금 말씀드렸던 증상으로 병원에 많이 오게 되고요. 가장 많은 게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엉치 통증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진단이 빨리 해야 되냐 강조를 하냐면 자, 이걸 아직도 84년도에 만들어진 진단 기준입니다. 21세기 2020년에 살면서도 아직 84년도 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치료도 굉장히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 방법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 84년도에 진단을 쓰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약 쓰는데 보험해주는 우리나라가 보험제도가 좋아서 심평원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이 진단에 맞아야지만 보험을 해주거든요. 야, 근데 40년 전쯤인데 그렇죠. 아직 뭐 획기적인 뭐 피 뽑으면 딱 뭐 나오 이런 검사가 없나 보죠? 그건 뒤에 조금 이따 나올 있나요? 거고요. 어허. 근데 요때 증상 기준을 딱 보면 자 3개월 이상의 염증성 요통 우리가 흔히 염증성 요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막 아프면 허리가 아프면 막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삐끗하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쉬면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아침역, 새벽역이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힘들다가 조금씩 움직이면 좋아지는 걸 염증이라고 하고요. 그게 그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되는 사람을 우선 골라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요추골 운동 제한. 아파서 운동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뼈가 많이 굳어져서 운동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단 기준만 봐도 아, 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진단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리지 못하는 게 안 아픈데도 못 구부린다. 그 그렇죠. 얘기예요. 아.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누가 봐도 이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거죠. 근데 관절은 절대로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84년도에 만들어진 진단 기준을 쓰지만 이제는 이런 거 쓰지 말고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아프지 말고 또 더 중요한 건 뼈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 치료하자의 개념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보통 염증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뼈가 망가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84년도에 만들어진 진단 기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때 진단하지 말고
요 증상이 있는지 얼마 안 돼서 뼈가 망가지기 전에 하자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조기 발견하자.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기 발견이 되면 뭐가 획기적인 치료가 있다거나 검사 방법이 있어야지 조기 발견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허리가 아픈데 계속 관찰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염증이 있다 그래서 다 망가지진 않습니다. 네. 한 20년이 지나도 80% 정도만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20% 환자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면 진단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20%까지 포함을 시키자 개념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MRI가 등장을 합니다. MRI가 와서 특히 엉치나 허리 쪽은 MRI가 굉장히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염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염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MRI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빨리 진단할 수 있으니까 치료 방법이 바뀌자 하고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주사제가 나옵니다. 주사제로 나와서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망가진 다음에 진단하지 말고 조기에 빨리 증상이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염증성 요통이 있거나 젊은 친구들이 오면 엑스레이에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MRI에 나오거나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서 치료를 하자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엑스레이만으로 부족하고 그렇죠. MRI를 좀 찍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을 위해서 검사가 MRI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엑스레이에 안 나오는 초기 환자나 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 나오더라도 너무 좀 이상한 증상이다 하면은 MRI가 필요한 거죠.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의심이 되면 MRI 하지만 엑스레이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증상이 맞으면 빨리 진단을 하자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만들어진 거는 엑스레이에 누가 봐도 이상이 있는 걸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엑스레이 나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진단을 MRI 등으로 증상하고 보고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엑스레이에 나오는 강직이라는 개념보다는 엑스레이에 안 나와도 증상이 있다는 척추관절염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아직 엑스레이 봐서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데 증상이 있는 걸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누가 봐도 망가진 거를 강직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발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라 하는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환자들이 제일 많이 안다는 게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강직이다 해갖고 공부해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없냐? 음. 세계적으로 얼만큼 많냐? 이 에스키모나 또는 북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일반인한테도 이 유전자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약 3%에서 5% 사이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대전에 가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환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를 뽑아서 봤더니 예. 우리나라에서 4.6%가 정상인에서도 나와요. 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4.6%의 환자가 환자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로만 보면 강직 척추염 우리나라 환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서 한 90명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어허. 근데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양성률 나오는 게 4.6%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유전자 있는 사람의 한 1에서 2%가 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가정하고 5%가 나온다 그러면은 HLA-B27이 있는 사람이 25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1, 2%면 환자가 2만 5천에서 5만 명 사이에
환자가 강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강직보다는 척추관절염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척추관절염까지 계산하면 많이 보면 1%, 아니면 적게 보면 0.5%. 그러니까 한 2, 30만 명의 환자가 척추관절염으로 고생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환자가 되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는 조금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나오는 증상들이 맞아야지 환자가 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선정하신 첫 번째 질문의 네. 대답은 노네요. 노죠. 아니다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느냐 제가 4가지 증상으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모든 환자가 4가지 증상이 다 있진 않은데 요 4가지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씩 봐보면 염증성 요통, 염증 요통이라고 부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이 너무 힘들고 특히 새벽녘이 힘들고 네. 일어나서 조금 뭐 샤워를 하거나 움직이는 게 많이 진행이 되면 조금 좋아지고 특히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훨씬 호전되는데 특징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겁니다. 이 나이에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디스크는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아플 이유가 없는데 근데 디스크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쉬면 좋아지는데 이거는 쉬면 더 나빠지는 거죠. 반대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빠지고 아침이 힘들고 조금 움직이면 좋아지는 이런 통증은 거의 다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염증성 요통.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아픈 게 오래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픈 게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이 간다. 예. 그럼 8시에 깨서 뭐 11시까지 힘들다. 그러면 그만큼 허리가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거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 뭐 20분이 된다.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증상은 강직으로 따지면 거의 모든 환자가 염증성 요통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특징이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가락 같은 관절염이 굉장히 옵니다. 오호. 근데 그런 관절염은 우리 보통 팔다리가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환자들도 꽤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 병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 아픈 거 말씀드렸고요. 생뚱맞게 포도막염이라고 안과적 병이 옵니다. 눈에. 네. 오호. 그래서 그 4가지 특징인데 그걸 조금 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그때 왔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증상이 처음 나온 나이가 야. 20살, 21살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예, 막 대학생이 되고 막 군대 가고 이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나이인데 새벽녘에 아파서 잠이 잘 못 자는 거죠. 오호.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88%가 남자였는데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요건 조금만 이따가 요 보여준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한 20% 됐고요. 자, 관절염이 반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강직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반은 무릎이나 발목이나 팔꿈치 같은데 아팠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20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6세 이하에서 나오는 경우도 한 30%가 되더라고요. 이야. B27 유전자가 95% 나오고. 어허. 이게 2010년 데이터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골 부착부염,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아픈 게 10명에서 4명이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막염이 10명에서 3명이 나옵니다. 눈에. 네. 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나 발목 같은 데가 아프고 발 뒤꿈치가 아프고 눈병이 생기고 이야. 요 4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허. 그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대장염, 피부병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여자의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보면 왜 옛날에는 남자만 압도적으로 나왔냐면 남자들이 훨씬 증상이 심해요. 오. 그래서 그다음에 여자들은 근육통이 심하기 때문에
또 생리가 있는 경우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 근육통이구나 집안일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남자들보다 나오는 나이가 조금 늦습니다 여자들은. 그리고 조금 덜 심한 경향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요새는 여자들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들이 없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0세가 넘어서 오는 경우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픈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이 부어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대장염이나 건선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반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허리가 아픈데 아침녘에 아픈 거, 그다음에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아플 수 있고, 눈병이 생기고, 거기다가 피부병하고 대장염만 기억을 하시면 네. 조기 진단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신장에 빨갛게 표시한 이유는 뭐예요? 신장에도 가서 소변 보면은 이야.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신 질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특징적인 6가지만 강조해 드린 거고 그런 증상이 오면 병원에 와서 이제 전신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느냐?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요. 젊은 친구들은 무릎이나 발목에 부어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관절이 하나가 부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 여기 찔렸구나 다쳤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계속되면은 아 이 병의 첫 증상이다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좌우가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쪽만 아프다가 시간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한 몇 년 지나면 거의 오른쪽 왼쪽 비슷하게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자들의 병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년의 병이고 근데 강직 척추염은 남자들이 조금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같은 조그만 관절인데요. 강직 척추염 쪽은 무릎이나 발목 같은 큰 관절이 좀 많이 오고요. 근데 치료를 해보면 강직 척추염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예후가? 예, 약의 반응을 잘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류마티스 질환이 다 마찬가지지만 100명이 아프다 그래서 100명이 다 심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면 한 30명 정도는 심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강직 척추염 쪽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30명 정도는 병원에 안 오고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증상이 심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요새는 기계도 발달되고 MRI, CT, 뭐 요새는 스펙트라는 굉장히 이제 기계들이 발달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어떤 증상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 증상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내가 강직 척추염이나 아니면 척추관절염이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만 진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뼈가 망가진 다음에 자세가 이상해진 다음에만 진단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이럴 때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진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엑스레이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증상 6가지가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해봐라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요통이나 관절염이나 골주 불착부염이나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죠. 네,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엑스레이에 나오면 강직으로 진단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더 이상 검사는 정확하게 필요가 없는 거고 증상은 있지만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MRI.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남자들 군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군대에서는 정확하게 뼈가 망가진 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CT를 찍습니다. 그 심하면 군대를 못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에 나와서 누가 봐도 인정이 되면 군대 면제가 되는 거고요. 류마티스 인자 같은 건 뭐 안 나오는 거고 증상이 심해지면 ESR이나 CRP 같은 염증 검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증상에 따라서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네. 우리 구조가 이게 꼬리뼈가 되고 오른쪽 엉치뼈, 왼쪽 엉치뼈인데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꼬리뼈랑 엉치뼈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금이가 있죠. 이게 네. 천장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증상이 심하게 되면 어우, 없어집니다. 들러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리면 요 천장 관절은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위치가 아프지만 않으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척추들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척추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자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뼈는 하나하나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보면 꼭 대나무 모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80년대, 90년대만 되면 강직 척추염의 특징을 대라 그러면 이 대나무 척추가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관심에서 서로 없애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건 너무 나빠진 후 사진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전부 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일부만 간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근데 허리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척추가 개인적으로는 목이거든요. 그러네요. 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정상이었다가 오우. 치료가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상이 나올 때 미리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게 없게 하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강조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치료 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 네. 어디에 있는 증상에 따라서 각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허리 증상 치료가 다르고 무릎 발목 증상 치료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치료를 1번으로 해라. 예. 운동입니다. 오, 그래요. 저보러 왜 운동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치료하는 목적을 뭡니까?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운동을 하세요. 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어쨌거나 아픈 거잖아요. 네. 아픈데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좀 모순처럼 들리긴 모순이죠. 하는데. 그래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운동해라죠. 이야. 근데 우리 조금 바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러지면 기부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증이 많으면 기부스를 하면 더 빨리 붓습니다. 붓기를. 그러니까 강직 척추염 같은 경우에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더 굳어버리는 거죠. 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는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좋아진 다음에는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라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목, 허리, 등, 어깨, 고관절까지 포함하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부위를 척추라고 부르는데 이 부위를 충분히 스트레칭 해라.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리고 막 요라는 거 말고. 그렇지. 네. 근데 반드시 척추에 관련된 건 풀어줘라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1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도 진료할 때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요.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일부 환자는 진짜 운동 얘기 이외에는 거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야, 약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네. 근데 두 번째는 금연인데요. 우리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담배 핀다고 뼈가 망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금연을 하는 사람하고 담배를 흡연을 하는 분하고는 한 10년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흡연하는 분이 빨리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흡연을 해서 망가지게 되면 우리 폐활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척추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흡연을 해서 강직이 진행이 되면 폐활량도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금연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치료한 다음에 조건이 나머지는 증상에 맞게 치료하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건 어디에나 강조되는군요. 네. 이런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 유마티스 학회나 저희 병원에서나 이런 운동요법, 요새 또 코로나 때 운동을 야외 운동을 못 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개발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약간 그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너무 아픈데도 하냐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뼈가 망가진 다음에는 혼자 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뼈가 많이 굳었는데 외부에서 누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르는 운동, 누르는 치료보다는 혼자 스스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치료제는 네. 이렇게 많은데요. 어휴, 많네요.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경우에 또 무릎이 아픈 경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보면 보통 우리 아프면 소염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특히 염증성 요통,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100명이 오시면 70명 정도는 소염 진통제만 먹어도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70명 정도? 네, 예. 70% 정도.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라는 게 속도 아프고 뭐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 심장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염증을 최대한 가라앉힐 정도는 드시는 게 낫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랑 상담해서 이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없애 놓을 테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운동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걸 먹고 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러면 분명한 건 약의 용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근이완제, 우리 관절은 근육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면 근육들이 따라 아프게 돼 있는데요. 근이완제는 생각보다는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근데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근육이 뭉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염통제나 스트레스를 보통 안 받으려면 보통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몸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약들은 근육에도 약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오는 염증이라면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조금 가라앉혀 줄 테니까 근육이 불편한 건 운동으로 풀어라가 정답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제 워낙 유마티스 질환이 스테로이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스테로이드는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고요. 눈병이 오는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만 냅두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많이 단기적으로 좀 용량을 높여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죠. 예. 무릎이나 발목이 부은 경우에 말초관절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오랜 기간 쓰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쓰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단기간 써서 빨리 줄일 방법을 쓰는 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허리에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써야 된다는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주사 치료로 가는 게 낫죠. 그 생물학적 제재라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요새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네. 그렇게 스테로이드는 쓸 때 써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에 소염진통제, 그다음에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고요. 다른 유마티스 약들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MTX라는 약이 유마티스의 제일 중요한 약인데요. 그러게요. 효과 없는데 이제 무릎이 붓는 경우에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은 효과가 있고요. 그 외의 약들은 뭐 그렇게 크게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나 설파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를 잘 조합해서 치료하다가 도저히 약을 못 줄이거나 아니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느끼기에 이건 도저히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제가 기자를 한 10몇 년 전 그만둘 때 그때 이 엠브레일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막 나오면서 획기적이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우리나라 보험이 돼서 쓴 거는 2005년도에 그렇구나. 엠브레일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레미케이드가 나왔었고 휴미라 나왔었고 이제 보통 바이오 시밀라 그래갖고 그러게요. 요새 램시마나 뭐 에톨로체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든 셀트리온이든 워낙 이 기술이 발달돼서 네. 이제 바이오 시밀라에서 어떻게 바이오 복제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도 나와서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네. 이런 것들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되고 데이터가 워낙 많이 네, 나와서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네. 옛날 약보다도 그렇죠. 이제 비싼 게 문제고 이제 보험 문제도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엠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밀러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보통 우리 약이 나오면 약이 그 특허 기간이 끝나면 약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 약은 이런 실험실에서 화학적 구조를 바꿔서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찍어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내는데 바이오자가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세포를 중심으로 세포에다가 유전적 조작을 가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세포는 진짜 100개면 100개의 세포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라는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유전적 조작을 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실험실에서 만드는 복제약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는 그냥 복제약은 분자 구조랑 분자량이 되게 작아서 만들기가 쉬운데 이런 시밀라들은 분자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뭐 기술 능력이 뛰어나서 만들어서 실제로 만든 거를 임상적으로 환자랑 원래 오리지널 약과 다른 약과 비교했는데 이제까지 나온 약들 데이터로 보면은 임상 시험에 있어서 거의 원래 오리지널 약과 다르지 않다 해서 바밀로 시밀라라고 나와서 허가를 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약제를 쓰다가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소염 진통제나 설파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를 하다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꾸준히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지금 오리지널 생물학적 제제 플러스 바이오 시밀라를 쓸 수 있다가 현재 추세고요. 네. 비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정 특례 대상이 네.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난치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환자들이 지금 강직 척추염, 유마티스 질환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나라에서 산정 특례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90%를 내주고 환자분 본인 부담은 10%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 들었다면은 우리 강직 척추염으로 치료 경우 받는 경우에는 1,000원만 내는 거죠. 본인 부담이. 근데 보통 소염 진통제나 설파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 먹는 경우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효과가 별로 없지만 이런 주사제를 맞는 심한 경우에는 고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많이 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주사 맞는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9만 원 한 달로 따지면 다행이네요. 그 정도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9배, 10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네. 총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그 뭐 자기에게 맞는 타입으로 고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굳이 그냥 막 더 싼 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또 종류가 다양한데 네. 뭘 쓸지는 아무튼 선생님처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네. 판단을 해야죠. 환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사하고 의사와. 잘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러게요. 효과가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볼까요? 네. 아까 100명을 치료하면 70명은 좋다 그랬잖아요. 음, 한 70명은 좋고 우리 기계적 요통이라는 게 보통 그 디스크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와, 그래서 옛날에는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염증이라고 하자 하고 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반응이 좋네요. 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100명이 오시면 한 30명은 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30명이 그런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7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심하지가 않아서 소염 진통제조차도 먹다 말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나머지는 열심히 치료하면 좋고 치료 안 하면 좀 안 좋은 정도. 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좀 더 난치성, 그 생물학적 제재가 필요한 거 한 30%다. 그 정도로 네. 통계를 내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해지는 경우에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젊은이의 병이지만 아파서 못 자는 경우. 저는 이게 1번이에요. 아, 선생님이 저걸 제일 중시하는군요. 저는 밤에 못 자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젊은 나이니까 경제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너무 아파서 많이 깬다. 이게 저는 대화를 할 때 제일 나빠지는 1번이 잠을 못 잔다가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생물학적 제재로 넘어가야겠네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분은 한번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엉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엉치는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망가지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지내는 경우에 불편하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관절이나 목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건 좀 심각해지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관절이 망가진다. 그러면 땅바닥 생활이 안 될 거고. 그렇죠. 목관절이 망가진다 생각해 보시면 활동하는 나이인데 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뭐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심해진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오랫동안 허리가 아픈 기간이 늘어났고 염증은 괜찮은데 뭐 점점 굳어진다고 느끼는 경우엔 고려 대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에 얼마나 힘드냐 아니면 엉치 외에 척추에 얼마나 통증이 있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죠. 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MRI에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염증이거든요. 치료를 해보면 한 뭐 6주면 많이 없어지고 6개월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보통 치료를 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거 이제 그 방사선 소견이고 환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저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거는 한 달?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굉장히 좋아져요. 드라마틱하군요. 조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오늘 정상, 어저께 맞았는데 오늘부터 괜찮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강직이 심하다 그래서 무조건 다 효과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염증이 심한 경우만 효과 있는 거죠. 강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미 다 뼈가 망가졌어요. 염증은 별로 없어서 의사는 별로 권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으면 주사가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잘 골라서 써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숙제가 되는 거죠. 네, 강직이 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기에 증상들이 나오면 빨리 해서 하자. 근데 이거 통계를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답인데요. 아픈 지가 얼마 안 된 다음에 치료를 하면 73%가 효과가 있다면 20년이 지난 경우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뼈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한 30%밖에 효과가 없어서 이미 뼈가 망가진 다음에는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자가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많이 진행돼서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숙여져서 못 움직인다거나 목이 안 움직여진다 이러면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앞에서 제가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관절이 제일 중요한 척추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관절, 목관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일 강조하는 표입니다. 자, 증상은 10대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통계를 내보면 20대 초반.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한 번 생긴 다음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관리만 잘하면 떨어지고 근데 드물지만 50대에도 생깁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과서에는 진짜 없다 그랬거든요. 네. 생기긴 해요. 근데 많은 좋은 환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팠다가 괜찮다가 아팠다 괜찮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 심한 다음에 치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집이 불이 났는데 네. 망가진 다음에 치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살짝 그을린 정도의 네. 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면 이건 뭐 큰 후유증 없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마디가 딱 붙어 있으면 하얗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전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 실제로 요거 조직 검사하면 조금 더 망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일 말씀드릴 중요한 건데요. 증상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뼈는 절대로 망가진 게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강직 척추염보다는 이제는 척추관절염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염증성 요통이 있다 그랬고 관절염이 있다 그랬고 발뒤꿈치나 발바닥 같은 골 부착부염이 있다 그랬고 포도막염이 있어요. 여기에 더 붙여서 대장과 피부에 염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증상도 좋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요. 엑스레이에 나오는 경우에는 강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 없는 경우에는 MRI나 필요하면 CT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강직을 대변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검사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 맹신을 하지 마시고 한 70% 정도는 소염제에 반응이 좋다 그랬고요. HLA-B27이라는 유전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가족력도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조했던 피부병, 대장염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는 허리가 아픈 염증 요통 경우에는 이런 소염지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염지통제를 한번 써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증상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거고요. 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경우에는 설파살라진이나 스테로이드나 같이 쓰시면 많은 경우가 이것도 한 70~80%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치료 열심히 했는데도 6개월 이상 간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생물학적 제재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쓰고 있는 먹는 약 또는 뭐 연구들이 많아서요. 생각보다 약이 많고 실제로 생물학적 제재도 종류가 뭐 안티 TNF, TNF라는 거를 막아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루킨 17을 막아주는 약도 보험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보험이 될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가 발달된 건 맞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병이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좋아진다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치료할 때는 담배 피지 말아라. 운동을 네. 열심히 해라. 네. 요거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진료실에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죠. 뭐 재밌게 사셔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데 금연과 운동은 해주시고 근데 너무 과격한 건 안 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술은 근데 어떻습니까?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이 예. 의사들한테 물어봐서 술 먹으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하는 정도의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한두 잔은 저는 괜찮다고 봐주신다. 생각해요. 그러게. 네. 좀 스트레스도 풀고. 저도 한두 잔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용어를 바꿔야겠는데요. 이제 강직자를 빼고 그죠? 척추관절염으로 네. 찾아내야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 있다가는 강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너무 강직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자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돼서요. 그래서 척추관절염이라는 단어도 시작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환자들 사이에 뭐 카페도 있고 동호회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념하는 날도 있다면서요. 예. 네. 저희가 류마티스 학회에서 의사들이 경험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제약회사에서도 많은 좋은 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에만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환자분은 약간 소외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학회나 또 대학병원이나 또 환자들과 함께 가진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좀
늦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강직 척추 환자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환자들하고 실제로 밀도 있게 의사들하고 매칭이 돼서 여행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치료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법을 목표로 조절을 했었거든요. 오. 반응도 좋았고 해서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같이 가자는 개념으로 기념일이 된 거고 특히 저희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11월 달에 네.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날을 특히 이제 행사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보여주기보다는 결국에는 환자와 의사가 하나의 병으로 같이 가서 결론적으로는 강직보다도 척추관절염 때 집중을 하자의 개념을 하려고 날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네. 보기 좋은데요. 아유, 환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네.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그 강직 척추염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내과 우리 김태환 선생님 모시고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분명히 20년 전에는 근거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근거 충분하거든요.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요. 약 먹기 싫다고 또 괜히 약 안 먹어서 의사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아, 그래요? 네. 근데 혼자 고민하고 또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위에 있는 분, 또 아픈 분들, 또 가족과 잘 상담해서 증상을 좀 덜어가시고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확실한 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허. 네. 뼈가 알겠습니다. 망가지기 전에 서로 노력을 하자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아, 정말 희망이 생기네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